제가 시간을 착각했네요. 저는 시간이 빨리 끝난 줄 알았는데 늦게 끝난 거네. 막 이러다 8시까지 하겠는데? 아니야, 이건 농담이에요. 파트 6 가겠습니다. 파트 5 끝났습니다. 여기 75페이지입니다. 파트 6, 베타권 침해, 실체, 먼저 성립요건, 직접 침해하고 간접 침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베타권이기 때문에 통상이나 전용이나 이런 애들 나오면 큰일 나요. 특허하고 전용이 2명만 나와야 됩니다. 특허 전용이. 직접 침해, 간접 침해. 정유보업, 권리범위라고도 하고요. 보호범위라고도 합니다. 정유전업, 전용품. 정당 권한 없는 자가 유효한 특허의 보호범위 또는 권리범위 내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정당 권리 없는 자가 정당 권한 없는 자가 유효한 특허의 전용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정당 권한이 있다라는 것은 그 실시권 같은 거 있는 애들 얘기하면 됩니다. 실시권 같은 거 없는 애들이 무단으로 쓰는 경우를 정당 권한 없는 애가 쓴다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법주문 94조를 풀이한 건데 94조를 굉장히 아름답게 해석해야 이런 요건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직접 침해, 간접 침해 성립되면 베타권자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더 줍니다. 권리 실체라고 하는데 그게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청구권을 더 줘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걸 더 준다고요. 그걸 민사상 추가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그 다음 오늘부로 외우세요. 형사상 국가에서 나서는 것도 있습니다. 죄.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민사상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청구권을 주는데 권리라는 것을 뭘 요구한다고 그랬었죠. 요구를 했는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때는 국가에 공권력 집어넣어서 강제로 요구사항을 실현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국가에 공권력 집어넣으려면 그 집행관님 부른다고 그랬었죠. 집행관님 부르려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소송을 할 때에는 입증 책임 분배라는 게 존재한다고 기본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2차 과목인 민사소법에서도 배우시게 될 거고요. 민법에서도 간단히 좀 나오긴 하고요. 근데 입증 책임 분배를 너무 강하게 지킬 경우, 그 원칙을 너무 철저하게 지킬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도와주는 게 입증 책임 경감. 그게 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죠. 여기 입증 책임 경감. 파트 6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침해가 성립되는지, 침해가 성립되면은 무슨 권리를 더 주는지, 그리고 이 권리들은 말을 안 들었을 때, 좋게 말했을 때 말을 안 들으면 집행관, 국가 공권력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권력 집어넣으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 분배라는 게 존재합니다. 거기서 입증 책임을 좀 경감시켜주는 라인들, 그리고 형사상 친비 허겁이 단순함기. 94조 갑니다. 이랑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 문장을 굉장히 아름답게 읽어야 정유보험이 나온다고요. 이게 정유보험이야, 그냥. 이게 정유보험. 그리고 요것도 잠깐만 여기다 쓸까요? 어디다 쓸데없으니까 여기다 합시다.
이거 사실 파트 5에서 하면 또 좋을 내용이긴 했는데 그냥 여기다 합시다. 베타권 제한, 실시권 제한. 이거 맨날 시험지 나오거든. 베타권 제한이 94조 2항 여기입니다. 독점한다가 이게 베타권이라고. 근데 이 베타권이 제한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맨날 시험지 나옵니다. 먼저 2항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판례강에서도 보충할 거예요.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로우 차트라고 했죠. 그 플로우 차트를 온라인상에서 전송할 때 이걸 막고 싶어서 만든 거. 청약행위도 베타권의 실시행위로 집어넣는다. 다만 악의 청약만 베타권 효력에 미친다. 94조 2항. 그 다음에 95조 허가 등에 따라 존속해 연정됐을 때에는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한해서만 베타권 효력이 미친다. 허가 등의 대상 물건이 아닌 청구법에 적혀있는 것은 베타권 효력 제한. 96조 얘가 먼저 1항 1호 무슨 목적 연구 또는 시험 목적 못 건드려요. 그 다음에 허가 목적 못 건드려요. 의약품 받으려면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목적 못 건드립니다. 무슨 목적 라인이야. 무슨 목적. 이것도 OX 문제 풀어보시면은 0.1초는 풀 수 있을 겁니다. 1항 2호 한국 잠깐 경유하는 운송수단 못 건들기로 동맹 맺었습니다. 파리 조약에서. 3호 출원 시부터 있던 물건 못 건드려요. 만약에 우선일 인정되는 것은 우선일 당시부터 있던 물건 못 건드립니다. 우선일 당시부터 있던 물건 못 건드린다. 96조 1항 3호. 우선일 당시부터 있던 공장 못 건드린다. 103조 이거야. 공장이건 물건이건 출원 전, 우선일 전은 못 건드려. 그러니까 빨리 출원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약사님 못 건드려. 그 다음에 각종 효력 제한 기간 2개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실시권하고 강제 실시권도 어떻게 보면 베타권 제한이에요. 내가 실시권 주지도 않은 애들이 실시권 생겨버려 갖고 실시하는 것은 못 막으니까. 법정이 하고 강제. 이거 말고 좀 더 있는데 그건 남은 추가적인 것들은 판례에서 더 할 겁니다. 실시권 제한은 94조 단서. 특허권자도 전용이 줘버리면 지 실시 못합니다. 전용이가 베타권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98조 이용조촉 관계 걸리면 후추로는 못 써요. 이용조촉 관계 걸리면 후추로는 못 씁니다. 98조 조문 알아서 한번 보세요. 여기 그냥 필기만 해놓겠습니다. 선출원 권리, 후출원 권리. 동일자는 안 걸리는 거야. 후출원만 걸리는 겁니다. 얘가 특허일 때 얘가 디자인 상표야. 이거 저촉관계. 저촉관계는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관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이게 뭐 하나 더 갖다 붙인 거라 보시면 돼. 얘가 LED 마스크 A면 얘도 LED 마스크 A. 얘가 LED 마스크 A면 얘가 LED 마스크에다가 고무줄 붙인 거. 이렇게. 이용관계로 보시면 돼. 이용조촉 관계에 해당하면 후출원일 때는 실시가 제한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싶으면 138조 강제시권 받는 거고요. 강제시권 받았는데 재심의에서 바뀐다. 근데 바뀌기 전에 다행히 내가 공장 만들었었다. 그럼 법정 실시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마음을 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필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종만 보세요.
지금 조문은 넘어가겠습니다. 필기만 하겠습니다. 업으로서 실시라는 게 여긴 2조 3호고요. 여긴 127조인데요. 물건 발명이면 생사형 대수청전. 그 조문에도 생사형 대수청전이라고 두 문자 따놨습니다.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 발명이면 사청. 제가 어떨 땐 사청전이라고 하고 어떨 땐 사청이라고 하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법 발명 사청 플러스 사형 대수청전. 간접 침해는 전용품의 생량 대수청전. 여기 사 빠집니다. 이거 실시. 2조 3하고 127조 알아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범위 전용품 하는 것은 판례 강의에서 좀 더 보충할 겁니다. 여기 단어만 알아두세요. 권리 판단하는 게 문헌범위, 균등범위, 이용관계라고 있어. 전부 다 판례에서 할 거예요. 이 두 라인들은 판례에서 더 보충하겠습니다. 유효한 특허는 쟁점 없고요. 정당 권한 있는지 없는지도 판례에서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정당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지 그거 좀 판례에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성립 요건. 요거는 저 필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조문 한번 자체적으로 봐보세요. 바로 그 다음에 갑시다.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여기로 갑시다. 침해금지 126조입니다. 얘는 포인트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권자, 전유시권자 여기 절대 통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배타권 얘기이기 때문에 배타권자만 나와야 됩니다. 파트 6에서는 통상이 나오면 바로 X입니다. 그거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자기권리 침해한 자 또는 침해 우려 있는 자, 침해 우려 있는 자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사형 대수청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전용품의 사형 대수청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 것 같은 자한테도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침해 예방 청구라고 합니다. 금지 예방 청구할 수 있다. 2항 특허 전용에는 이 침해 금지나 예방 청구할, 특히 침해 금지 청구할 때 제일 막강한 게 2항입니다. 침해 물건에 대해서 그거 다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침해 물건 만들던 공장에 빨간 딱지 붙여버려갖고 못 건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공장은 1000억짜리일 수도 있거든. 1000억짜리가 날아가는 거야. 아니 물건 뺏어가는 거 물건 위해서 100원어치 만들었어. 100원어치 잠깐 찾고 갔다 오는 건데 1000억짜리 공장은 못 써. 이거 더 큰 피해거든. 그 조심하라 이거야. 근데 그 1000억짜리 공장을 안 쓰는 게 너무 불쌍해. 그게 선의의 산업섭일 보호로 법정시권 주는 거고, 법정시권 안 주면은 100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얘입니다. 침해행위 조성한 물건 뺏어가고요. 폐기. 그 다음에 침해행위 제공된 설비 빨간 딱지 붙여서 못 쓰게 합니다. 존속기간 만료될 때까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될 때까지 못 쓰게 해버려요. 제거. 2항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무서운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2라인이요.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 증액, 그리고 침해죄.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쁜 놈이어야 돼요. 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수한 눈빛이어도 강해. 이런 얘기해도 되나? 요즘 그게 요즘에 이슈가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누군지 몰라요. 오해하지 말고. 저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요즘 인어공주가 뉴스에 자꾸 나와요. 요즘 쟤네들 저 인어공주 아니야, 쟤네들? 근데 쟤네들이 이제 문제가 여자끼리 있어서 문제인데, 인어공주인데,
뉴진스 인어공주 유튜버 많이 나오거든. 뉴진스 눈빛을 해도 안 된다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신용액은 적어도 과실 이상의 나쁜 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증액은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에 나쁜 놈이 있어야 되고요. 죄도 고의급으로 나쁜 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없어요. 그거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침해 금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128조. 특허 전용인은 통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 이거요. 과실 이상이 나쁜 놈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손배. 그 다음에 신용회복 131조. 특허 전용인은 이거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남문상 신용 떨어뜨린 자에게 신용회복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받으면서 신용회복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받았으면 저 받은 손해배상만큼은 뭐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겠죠. 그 다음에 128조 8항 고의면 곱하기 3배까지 증액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손해배상 증액. 얘는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더 나쁜 놈. 과실만으로 안 되고요. 고의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형법에서 많이 쓰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거. 체크해서. 얘는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뉘앙스로 잡아두면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뉘앙스로. 반성하는지 고의적인지 아니면 힘이 좀 있었던 앤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우월적 지위가 있었는지. 그 다음이 죄. 죄는 이따가 봅시다. 친비, 허구비로 단순 암기로. 네, 여기까지 배타권 침해됐을 때 민사상 추가적으로 더 주는 권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정리하면 내용은 간단했었어요. 이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할 때 침해가 성립됐을 때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침해금지는 침해가 성립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신용회복은 그 고의 또는 과실한 나쁜 놈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게 다였어. 그게 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게 입증책임 분배에 따른 입증책임 경감 라인입니다. 입증책임 경감 라인. 경감 가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거 132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드릴까요? 여기 기본 강의에서 다 했었는데. 침해금지는 뭐 예방도 마찬가지고 정유보호 입증해야 됩니다. 이건 권리범위라고도 하고요. 이 중에서 이거 입증해야 된다고 이거 권리범위 속하는지 정유 전압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입증해야 돼. 이걸 입증하려면 특허 전용의가 제3자가 쓰고 있는 그 발명을 분석해갖고 너네 청구보면 똑같잖아. 이걸 입증해야 된다고. 근데 보통 제3자 발명 구성을 제3자가 안 줍니다. 그거. 이거는 입증 책임이 특허권자, 전용의 실시권자, 배타권자에게 있는데 입증 책임을 너무 강조할 경우 불쌍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타권자의 입증 책임 경감해주기 위해서 만든 규정. 물론 자료증명용이라는 것은 배타권자만 쓰는 건 아닙니다. 저 상대방 쪽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만든 취지는 이쪽에서 만들기 시작했다. 132조. 그 다음에 손해배상할 때 얘는 정유보업, 정유전업에다가 고의 또는 과실도 입증해야 되고요. 얘는 액수까지 입증해야 됩니다. 손해발생도 입증해야 되고 액수도 해야 돼요. 입증할 게 더 많아, 얘는. 이 침해금지에서는 얘들 할 때 132조 써먹을 수 있고요. 얘들 할 때. 그 다음에 126조 2도 써먹을 수 있고요. 손해배상에서는 얘들 할 때 132조나 126조 2 써먹을 수 있고요. 이거 할 때 130조 써먹습니다. 과실 추정해줘 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판례에서 도와줍니다. 그냥 침해행위 있었으면 웬만하면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해 주는 게 판례가 있어요. 판례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특허권자도 특허 물건 팔고 있었으면 손해 발생한 것을 판례에서 좀 도와줘요. 입증책임 경감을. 얘는 128조로 도와주죠. 이렇게. 지금 이 입증책임 경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배타권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 입증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봐주는 라인들 보고 있는 거예요. 신용해보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신용해보면 넘어가. 얘 두 개가 메인 테마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이상한 조문인데 128조의 감정상 설명 의무라고 요 라인들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여기도 132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중에서 132 먼저 가겠습니다. 자료제출 명령. 이거는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자료 좀 달라고 법원에다 요청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 할 때는 저 제3적법 발명의 구성이 뭔지 지보고 내놓으라고 해주세요. 이거 요구하는 거고, 얘 할 때는 128조 이따 볼 건데 손해액이라는 게 제 양도수량이나 그런 게 필요해. 제 이익액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그거 좀 내놓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자료 좀 내놓으라고 해주세요. 요청할 때가 자료제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료제출 명령은 시험 문제 1, 2 나온다 그랬습니다. 1, 2. 첫 번째 1.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나 안 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당 이유가 영업비밀이라면 입증에 반드시 필요할 때는 영업비밀은 정당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거 1. 영업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건지. 2. 정당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명령 거부했을 때 조치가 자료 기재에 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봐주는데, 자료 기재에 대한 주장 진실한 것을 보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어요. 자료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거 어떻게 주장해. 그거 말고 입증하고자 하는 것을 입증된 것처럼 봐줍니다. 불응시 제일 좋지. 이거 1, 2 정리하시면 돼요. 126조의 2는 야, 너 내 거 쓰지? 아닌데? 이걸 부인한다 그래. 바로 그럼 네가 쓰는 거 내놔. 126조의 2. 이건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내놔. 자료가 없으면 지금부터 자료 만들어서 내놔. 이렇게. 얘를 더 도와준 거라 보시면 되겠어. 얘는 불응시 제조치 바로 그걸로 가시면 돼.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132조, 126조 2라인. 132조, 126조 2라인. 하나만 더. 여기 써먹는 게 129조도 있어요. 제조방법 발명은 생산방법 추정해줘 버립니다. 너 내 거 썼지? 이렇게 추정해줘 버려요. 제조방법 발명. 132조 먼저 보겠습니다. 법원은 특허 전용의 침해 소송에서, 침해 소송이라는 게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소송을 말합니다.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소송. 이걸 민사상 소송이라고도 하고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이런 거 포인트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파트 7에서 심판 쪽이나 아니면 파트 1이나 파트 3 쪽에서 특허청 쪽, 여기는 신청 또는 직권, 직권이 옆에 곱슬을 붙습니다. 근데 법원 쪽은 직권 붙으면 돈 먹었냐 소리 듣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법원과 특허청 심판원의 차이점, 기본 강의에서 대비했었죠. 신청해야 됩니다.
당사 신청에 의해서 침해 증명이 너 발명 뭐야 구성 요소 그거 내놓으라는 거고 손해액 산정이 너 이익액 내놔 이겁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때 거절할 정당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는 있는데요. 거절할 정당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주장이 담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내놔봐 나만 볼게. 진짜 그 정당 이유가 맞는지 나만 볼게. 이거 사망. 이때 영업비밀은 반드시 필요한 때는 정당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때가 아니면 정당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거부에. 이거 1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업비밀은 정당 이유가 무조건 아니다. 틀린 지문 이렇게 나옵니다. 영업비밀은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한해서는 정당 이유, 거부할 수 있는 정당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건이 붙는다. 사항 정당 이유 없이 거부하면은 자료 기재에 대한 주장을 진실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데 보통은 자료에 뭐가 써 있는지 몰라서 이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는 5항 아예 입증하고자 하는 것 당사자가 자료 기재에 의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입증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때 조건 들어간다. 이거요. 다른 증거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거 들어간다. 무조건 이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 요거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조건 시험 문제 완투 나오는데 이 조건 조건 있을 때만 이렇게 들어간다. 요걸로 시험 문제 나와요. 야, 그 다음에 치사하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이 진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지 진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 나오거든요. 뭐뭐로 본다를 민법에서 배웠겠지만 간주라고 합니다. 간주적인 표현 나오면은 이거 X예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법관이 자신의 자유심증주의라고 표현하는데 법관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무조건 법관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 구속된다 이러면 X로 찾아내시면 돼요. 간주는 아니다. 이게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제가 남자예요. 제가 남자인데 제가 별 얘기를 안 하면 법조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조윤중이 가만히 있으면 여자로 볼 수 있다. 그럼 판사님이 절 여자로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전 남자잖아요. 근데 법조문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조윤중이 한마디도 안 하면 여자로 본다. 그럼 난 진실이 남자잖아. 근데 내가 무조건 여자로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지금 진정한 진실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당장 그럼 이런 걸 진실로 본다, 볼 수 있다. 근데 뭐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서 할 수 있다는 단어가 들어갔다고요. 그걸 지금 당장 절차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 근데 만약에 사실에 반하면 뭐 바뀔 수도 있고 그거를 전제하는 게 뭐뭐로 본다가 아니라 뭐뭐로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치사하게. 간단히 적어두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 분석은 민사소법에서 더 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어떤 뉘앙스인지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132조, 그 다음 126조 2로 갑니다. 얘는 좀 더 심플해. 침해 소송에서 배타권자가 주장하는 침해 행위을 부인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야, 내 특허가 A 플러스 B인데 너 A 플러스 B 하고 있지. 이렇게 하니까 아닌데? 아닌데만 하는 거야. 이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약 올리는 거. 그걸 부인이라고 합니다. 부인하면 아니면 야 네가 그럼 뭐 쓰는지 내놔봐. A 플러스 B가 아니고 C 플러스 D 쓰요? 그건 내놔봐.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이거요. 정당 이유 없이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으면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불응시 제일주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조문 간단히 보세요. 나머지는 뭐냐면 너 구체적 행위태양 내놔봐. 저 그거 내놓을 수 없는 정당 이유인데요. 그럼 내놓을 수 없는 정당 이유에 대해서 자료 내놔봐. 그런 라인이에요. 그럼 그 자료는 나만 봐갖고 한번 판단해 볼게. 그런 건데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9조. 이건 제법 발명원에 있는 특이점.
기본 강의에서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었어요. 물건 발명, 제법 발명, 방법 발명 중에서 제법 발명과 방법 발명의 차이. 제법 발명도 방법 발명인데 왜 따로 취급하는지 이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얘는 방법 발명과 따로 취급하는 제법 발명만의 특징인데 그 제법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신규한 거면 이게 신규한 거면 얘기하는 겁니다. 출원 전에 공지 공연 실시 방관계 전기통신회선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근데 여기 특이점이 여기 구개가 빠져 있어. 그건 좀 조문이 이상한데 그러면서 그냥 잡아두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29조이랑 각하고 똑같은 건데 구개가 빠져 있어. 요거면 무조건 제3자는 특허된 방법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추정한다가 뭐뭐로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생산된 것으로 할 수 있다. 본다 하면 간주, 추정한다 하면 할 수 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거 보호범위 판단할 때, 권리범위 판단할 때, 아니면 전용품 판단할 때 이거 할 때 130, 126조의 129조 요 라인 쓰는 거. 일단 132조는 사실 여기 손해액 판단할 때도 써먹을 수는 있고 이거 했어요. 자료출명령, 구체적 행위대행 제시 의무, 생산 방법 추정. 자료출명령, 구체적 행위대행 제시 의무, 생산 방법 추정.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조문 알아서 보세요. 과실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어서 이거 합시다. 이거 하면 이제 끝이야. 128조. 128조. 이거 128조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28조는 2항사항 5항 있어요. 3개 중에 입증할 수 있는 걸로 제일 비싼 돈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2항사항 5항. 2항. 침해자 양도수량에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 불가 수량. 그건 저는 공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비경강에서 말씀드렸죠. 공제 수량 빼고. 그 다음에 맥스 잡아요. 베타권자 판매 가능 수량, 재고 수량. 맥스가 생산 가능 수량에서 실제 판매 수량 뺀 거. 그러니까 재고 수량 말한 겁니다. 창고에 있는 거. 여기까지는 베타권자가 팔 수 있었던 거니까 베타권자 이익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 뺐던 거. 맥스 초과됐던 거. 이거에 대해서는 실시권 불가 수량 빼서 합리적 로열티 곱해버립니다. 합리적 로열티는 문제에서 준다 그랬습니다. 이건 특별한 계산 방법이 없어요. 문제에서 합리적 로열티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줄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4항 침해자 양도수량에 침해자 이익을 곱합니다. 여긴 베타권자 이익 곱하는 거, 여긴 침해자 이익 곱하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제약 분야는 선배님들이 계속 4항만 하니까 4항만 한다 그랬죠? 2항을 왜 안 하는지 나도 몰라. 그냥 선배님들이 4항만 하죠. 우리 제약 분야에서는 4항만 합니다, 사실. 5항, 이거는 합리적 로열티인데요. 계산 방법은 문제에서 줄 겁니다. (245) 입증함에 있어서 합리적 로열티도 보통 침해자 양도수량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침해자 양도수량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때 더 좋아하는 게 7항, 더 도와주는 게 7항. 245조차도 입증이 곤란할 때에는 7항, 법원이 더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6항이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다, 역사적 배경을 모르겠다라는 조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6항은 이 사람이 손해액으로서 합리적 로열티를 청구했습니다. 근데 청구했다가 잠깐만 나 더 받아갈 거 있어. 나 입증할 수 있어. 손해액을 추가로 입증해요. 그랬을 때 이 합리적 로열티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경우 좀 감액해 줍니다. 이게 정체불명이라고 얘기했죠? 그 시험 문제는 합리적 로열티를 감액해 줬을 때 바로 틀린 질문 그거밖에 안 나와. 합리적 로열티는 무조건 깎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얘 정치불명으로 보니까. 이것만 깎을 수 있는 대상이다. 얘 5억이고 얘 2억이면
2억에 대해서만 감액이 가능할 수 있지 5억을 깎아버려 갖고 할 수는 없다. 이게 6항. 다 있다. 이게 2, 4, 5, 6, 7. 이, 4, 5도 OX 문제집에서 실제 기출문제들이 넣어놨습니다. 그거 풀어보면은 자신감 많이 생길 거예요. 주문 보겠습니다. 128조. 이항 침해자 양도 수량에 침해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빼고 이걸 저는 공제라고 얘기할 겁니다. 거기다가 생산 가능 수량에서 실제 판매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 이게 맥스. 얘가 맥스, 얘가 공제라고 얘기할 거예요. 침해자 양도 수량에서 공제 빼고 그거를 맥스까지 한정시킨 거. 이거에 대해서는 배타권자 이익액. 그 다음에 뺀 수량을 넘는 수량, 이게 맥스 초과. 그리고 침해액이 외사를 판매업선에서 이게 공제 수량. 요거에 대해서는 로얄 실시권 불가 수량 빼고 이게 실시권 불가 수량. 합리적 로열티를 곱한다. 해설에다가 자세하게 계산 방법 넣어놨으니까 OX 문제를 풀어보세요. 우리 법령 예제 문제도 풀었었는데 똑같습니다. 상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이렇게 계산해. 침해자 양도 수량에 침해자 단위 수량당 이익액.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 추정한다. 얘 할 수 있다. 둘 다 추정 규정으로 봐요. 다른 말로 몸으로 본다. 간주 아니라고. 그 얘는 제목이 손해액 추정이라고도 제목을 붙여. 간주 아니라고. 추정과 간주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사실이 그게 아닌데 그거보다 더 적은데 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걸 추정이에요. 간주는 무조건 그거 받아가야 되는 거고. 5항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합리적 로열티. 과거에는 이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하면 틀린 점을 찾아내세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 둘 간의 차이점은 판례에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항 정체불명의 조문.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초과액에 대해서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가 초과액에 대해서 약간 감액 가능하다. 도대체 어디서 근원을 가진 조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7항 2, 4, 5를 입증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곤란할 때 또 도와주는 것. 또 입증 책임 경감. 입증 책임 경감에서 또 입증 책임 경감. 법원은 변론 조치 취지와 증거조사 기초에서 또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도와줄 때는 항상 뭐뭐로 본다 아니다. 뭐뭐로 본다면 바로 X. 뭐뭐로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인지 기본 강의에서 그림 그려드렸었습니다. 판례 강의에서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더 나쁜 놈이면은 나쁜 놈 체크리스트, 구항에 따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곱하기 1.5배, 곱하기 200, 맥시멈 곱하기 3배까지 증액시키는 거, 손해배상이 증액이라고 합니다. 됐어. 이게 128조였습니다. 그 다음 128조 2는 별 내용 없어요. 감정사항 설명 의무. 감정이 이게 회계사님 감정사건 많이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옛날에 했던 사건도 손해배상 아직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회계사님 불러서 감정하고 있어요. 침해자 이익에. 저희 제약군이 한 4항만 많이 하거든요. 4항 하려면 침해자 이익이 얼마인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 쪽 고객분들이 침해자인데 저희 쪽 고객의 이익이 얼마인지를 회계사님 통해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걸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회계사님한테 자료 다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입증 책임이 배타권자에게 있는데 우리 침해자 쪽에서 다 설명하고 다 도와줘야 된다. 그런 뉘앙스라고 보셨죠? 다 있다. 입증 책임 경감. 우리가 한 게 침해 성립 요건 했고요. 직접 침해, 간접 침해. 그런 침해가 성립하면은 권리를 더 줍니다.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그리고 이 침해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은 좋게 말했을 때 말을 안 들으면 국가 공권력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이 필요한데 이 법원 소송 입증 책임 분배라는 게 특이한 게 존재해요. 근데 이걸 너무 까다롭게 지키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요거 권리 범위, 이거 전용품, 이거 입증할 때 도와주는 거, 자료 제출 명령, 구체적 행위 태행 제시 의무, 생산 방법 추정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서 고의 또는 과실 도와주는 거. 물론 신용회복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신용회복은 실무에서 하질 않기 때문에 실무제 잘 안 나오질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좋아하는 게 130조. 과실 추정해주고요. 그러니까 입증을 안 해도 그냥 과실 있는 것처럼 대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손해 발생에 대해서 도와주는 건 판례에서 배울 겁니다. 이어서 손해액은 128조. 2, 4, 5 중에 셋 중에 입증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걸로 받아가면 됩니다. 2, 4, 5조차도 입증이 어려우면은 7항으로 법원이 더 도와주고요. 그리고 132조 4 같은 거 침해자 이익액이 필요한데 침해자 이익액 입증할 때는 침해자한테 자료 좀 내놓으라고 자료 좀 명령할 수가 있고 자료 좀 명령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료 제출 명령에 따라서 침해자가 회계장부를 줘요. 그 회계장부 안에 암호가 있을 수 있어요. 침해자만 아는 암호.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회계사님이요. 회계사님한테 무슨 암호인지를 설명까지 해줘야 된다. 원래 다 배타권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내가 드루코치사기 아니지. 내가 하기 싫은데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 하기 싫은데 해줘야 된다. 드루코치사한 건 아니죠. 내가 나쁜 놈이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 이것까지 했습니다. 침해 성립 요건, 침해가 성립됐을 때 민사상 가능한 권리들, 그 다음에 이 민사상 가능한 권리를 말을 안 들었을 때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판결이 필요한데 이 법원 절차에서 입증 책임 경감해주는 라인. 잠깐 쉬었다가는 침해죄 단순함기, 친비 허구비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방 쉬었다가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